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되면서 이른바 정교유착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겸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도 오늘 오후 열리는데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달 전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재력가와 금융사 전 현직 임원 등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등을 통해 주가가 오른 것처럼 꾸며 다른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CEO 레리 핑크 세계 경제포럼 의장을 만나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와 한국 투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1시쯤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포럼 의장인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와 만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를 이렇게 쥐락드락 하시는 대단한 분들이신데 한국에도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레리 핑크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이어 이 대통령은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관세 협상과 비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양측의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비자 문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한인사회 동포들과 만나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들의 위대함에서 시작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군사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알리고 한반도 평화 구상 등 외교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뉴욕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비자 관련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입니다.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3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긴밀한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일이 기존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중요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또 경제안보 협력과 첨단기술 분야 공조를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등이 필수적이라며 미국 측에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우호적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해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양 주장과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또 타이완 인근에서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종전 논의에 돌파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오전 유엔 회원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섭니다. 재집권 뒤 첫 유엔 총회 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걸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7개의 전쟁 종식 등 취임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도 부각할 거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touch upon how globalist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ly decayed the world order, and he will articulate his straightforward and constructive vision for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엔 사무총장,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또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는 다자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며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he one that I thought would be easiest would be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utin, but he's let me down. He's really let me down.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밤 10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법원이 한학자 총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 무엇입니까? 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날 영장 시사를 받은 한 총재의 최측근 정원조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건진 목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며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도 오늘 열리죠.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출석합니까? 네,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요청에 첫 재판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그간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공판전 증인신문 역시 한 전 대표가 지난 12일과 18일 발송된 소환장을 받지 않아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특검팀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인호공 전 법무부 차관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과정에서 인사 검증 및 적격성 판단을 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각각 수십 명씩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관련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추후에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헌정 유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내 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 공세를 멈추고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려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정한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와 배치돼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2달 전 출범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재력가와 금융사, 전현직 임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인데 합동대응단은 오늘 이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2달 만에 1호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오늘 4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학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시세 조종에 나선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정해 1,000억 원 이상 물량을 확보한 뒤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대량 매수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 상승세가 강한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현재까지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으로 지금도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 조정 주문을 제출하면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매매를 진행하고 IP도 조작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오늘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지급 정지 조치를 주가 조작 범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첫 과징금 처분도 나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배우자 명의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1억 2천만 원어치 사들이고 2,400만 원 넘게 부당 이득을 얻은 A씨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한강버스가 어제 퇴근 시간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장이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옥수 선착장을 출발한 한강버스. 잠실로 향하던 배가 강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강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춰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데요. 배는 20여 분 동안 멈춰 있다가 결국 잠실까지 가지 못하고 뚝섬 선착장에 긴급 접안해 승객 전원을 하선시켰습니다. 약 30분 뒤에는 잠실 선착장에서 출발 예정이던 또 다른 한강버스가
고장으로 아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인 저녁에 양방향 운항이 모두 멈춘 겁니다. 한강버스를 이용하려고 선착장을 찾은 시민들이 잇따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기계통 오작동이 고장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긴급 안정화 조치를 마쳐 오늘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는 앞서 20일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톤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하루 동안 운항이 중단됐다가 다음 날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운항 사흘 만에 승객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고장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는 졸속 운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근로자 수십 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관련해 오늘 오후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구형량입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 아리셀 박순권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박 대표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과 임직원 6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함께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변경해 피해를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벽 뒤 출입구에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설치했던 사실도 참사 후 드러났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그날의 뼈아픈 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며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리셀의 경영 책임자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대표에 대한 구형량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 구형량입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대책위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희슬입니다.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버스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계광장부터 청계 우가까지 4.8km 구간을 차량 2대가 왕복 운행하며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합니다. 한 번에 승객 8명이 탈 수 있고 긴급 상황 대처 등 안전을 위해 시험 운전자 1명도 상시 탑승합니다. 초기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에게 보상이 될 거라며 팔레스타인의 주권 국가 인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조명이 꺼진 에펠탑. 에펠탑 위 전광판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그림을 사이에 두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 2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선언했습니다. Pour la paix entre le peuple israélien et le peuple palestinien, je déclare que la France reconnaît aujourd'hui l'État de Palestine.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해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과 본격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선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이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 will be for us a requirement very clearly before opening, for instance, a new embassy in Palestine. G7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발표한 건 캐나다와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세 번째입니다. 이로써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5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몰타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재확인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다른 회원국에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국의 잇따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들이 전쟁을 끝내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감축 조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나토 영공 침입이 무력 충돌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를 1년간 더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4월 체결된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 핵탄두와 전략 폭격기 등의 배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왔습니다. 내년 2월 만료 예정인데 러시아가 연장을 제안한 셈입니다. Поэтому Россия готова после 5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продолжить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центральных количеств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договору о СНВ.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옛 소련과 맺었던 미사일 배치 유예 조약을 먼저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뉴스타트를 계속 지킬지도 미국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략적 안정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방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разрушительных шагов был существенно подорван фундамент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бладающими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이에 대해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 전투기들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유럽의 안보를 훼손하려는 러시아의 무모한 시도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we need to confront planes that are operating in NATO airspace without permission, then we will do so. They open the door to direct armed confrontation between NATO and Russia.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런 부조리 연극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며 서방 측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선 위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충돌은 장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스티브 마이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포인트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에서 연준 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입니다. 점차 경기가 나아질 거라면서도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That monetary policy is well into restrictive territory. Leaving short-term interest rates roughly 2 percentage points too tight risks unnecessary layoffs and higher unemployment. 마이런 이사는 이달 회의에서 홀로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고 또 올해 안에 다른 위원들보다 훨씬 큰 폭인 1.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한 것도 본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어떤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He's never asked me to set policy in a specific way. He's never asked me. It's never happened. 하지만 역시 금리 결정에 투표권이 있는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을 너무 강조하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now lies between modestly restrictive and neutral, which I view as appropriate. However, there is limited room for easing further.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금리 결정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 명의 위원이 매우 설득력이 있지 않는 한 정책 방향을 바꾸긴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은 자폐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타이레놀의 원료인 아세트 아미노펜의 라벨에 자폐아 출산 위험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타이레놀이 임신부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서 타이레놀 제조 판매업체인 캠뷰 주가는 전장보다 7% 넘게 급락했습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지난해 여름 유럽 32개 나라에서 더위와 관련해 숨진 사람이 6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특히 남유럽에서 전체 사망의 3분의 2가 발생했다고 스페인 글로벌 보건